엽전 한 잎에 팔려온 비천한 여종이 사실은 대감집의 귀한 외동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온 뒤로 찢어지게 가난하던 집안의 황금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뱅이는 고을 제일의 거부가 된 기막힌 운명의 장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밤마다 별을 잇는 여인과 애군을 먹어 치우는 백두꺼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모든 복을 내어준 한 남자의 눈물겨운 희생, 그리고 그 은혜를 샘물처럼 갚으려 했던 한 여인의 지략. 200년을 이어 내려온 이 기적 같은 보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합천 땅에는 신분과 우정만큼은 남부럽지 않았으나 살림살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던 두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문의 최대감과 찢어지게 가난한 박진사가 그 주인공이었지요. 그들은 어릴 적 서당에서 함께 글을 읽던 시절부터 한 몸처럼 붙어 다니던 중마고였습니다. 최대감의 집은 백마지기 논밭을 거느려 곳간에서 인심이 넘쳐났지만 박진사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오두막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여보게 박진사, 자네 또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술과 고기가 들어왔으니 사양 말고 건너오게나. 자네 덕분에 내 목숨이 붙어있네만 늘 받기만 하니 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네.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자네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니 어서 가세. 최대감은 박진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늘 음식이 남았다거나 일손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를 불러 배불리 먹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의 혼사가 큰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광현은 인품이 훌륭했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혼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최대감의 집 사랑채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마당 한복판에 주먹만 한 백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두꺼비와 달리 눈이 영롱하고 몸 전체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기이한 영물이었지요. 그때 최대감 댁의 여종인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처녀라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갔을 터인데 연화는 태연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작은 생명아,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잦아 내가 다칠까 걱정되는구나. 저기 바위 아래 서늘한 그늘로 가거라. 그곳이 너희 집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연화는 맨손으로 두꺼비를 감싸 쥐어 마당 구석의 큰 바위 틈에 놓아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복의 최대감, 저 아이는 누구인가? 짐승을 대하는 품새가 예사롭지 않구먼. 아, 저 아이 이름은 연화라네. 몇 년 전 길가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데려왔지. 말수는 적으나 매사에 정성이 지극하고 나를 대신해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한다네. 박진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런 담력과 심성을 가진 여인이라면 우리 가문을 일으킬 복덩이가 될 것이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평생을 모아온 낡은 엽전 한 양을 꺼냈습니다. 최대감, 내 자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나 하려 하네. 어제 본 연화라는 아이를
내 아들 광연의 며느리로 주게나. 이 엽전 한 양이 내 전 재산일세. 이것을 중신값으로 받아주게. 최대감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종을 양반과 며느리로 맡는 것은 가문의 수치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대감은 박진사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자네 정말 괜찮겠는가? 자네가 저 아이의 가치를 알아봤으니 내 거절하지 않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전라도 땅에 내가 가진 작은 황무지가 하나 있네. 자네 가족이 연하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가서 살게나. 남들의 눈총을 피해야 할 걸세. 그리고 이혼 문서와 황금 종자 주머니를 가져가게. 사실 최대감은 자신이 병들어 집안이 기울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인 연하와 집안의 재운을 맡긴 것이었죠. 길을 떠나던 날 마당 바위 밑에 있던 백두꺼비가 연하의 짐 보따리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라도의 새 터전에 도착한 박진산에는 막막했습니다. 땅은 돌투성이었고 물은 부족했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된 연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마당 바위 위에 앉아 밤하늘에 별자리를 살피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부인, 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농사가 가능하겠소? 매일 밤 별은 왜 보시는 거요? 서방님, 하늘의 별은 땅의 운명을 알려준답니다. 올해는 동풍이 일찍 불고 북극성이 밝으니 비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들보다 일찍 농사를 시작하여 가뭄을 피해야 합니다. 연하는 낮에는 삽을 들고 흙을 고르고 밤에는 별을 보며 씨앗 심을 시기를 정했습니다. 박진사와 광연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며느리의 굳건한 의지와 지혜에 감복하여 연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연하의 지시에 따라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파종하고 밭고랑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네를 비웃었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예측은 놀랍게도 정확했습니다. 모두가 가뭄을 걱정할 때 박진사네 밭에서는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특히 연하는 최대감이 준 황금 종자 주머니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 종자들이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최대감 가문의 번영과 박진사 가문에 대한 믿음이 담긴 보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연하는 이 종자들을 가장 비옥하고 양지 바른 곳에 심고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이 종자들이 무사히 자라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성과 노력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다른 밭의 곡식들이 가뭄으로 시들어가도 박진산의 밭의 곡식들은 쑥쑥 자라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논두렁에서 백두꺼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백두꺼비는 논두렁 한 구석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문득 최대감 댁에서 보았던 그 영물임을 직감했습니다. 두꺼비는 연하를 보더니 느릿느릿 걸어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연하가 백두꺼비가 가리키는 곳을 파보니 땅속에서 시커먼 숫덩이들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곳에 숫덩이가 많아 작물이 잘 자라지 못했던 것이었구나. 연하는 백두꺼비의 도움으로 밭 곳곳에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꺼비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논에 물이 고이는 곳을 알려주었고 병충해가 생길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미리 연하에게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 저 백두꺼비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어찌 저리 신통한 재주를 가졌단 말인가? 아버님, 저 백두꺼비는 저희를 돕기 위해
하늘이 보내신 영물인가 봅니다. 백두꺼비는 연화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백두꺼비의 지혜를 빌려 농업 기술을 혁신했습니다. 가뭄에는 물을 효율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병충해에는 천연 약재를 사용하여 방제했으며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해 가을, 박진산에는 그야말로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통받을 때 박진산의 곳간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수확한 곡식을 엽전으로 바꿔 부유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엽전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 사용된 화폐로 조선 초기에는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선 후기 숙종대에 상평통보가 등장하면서 화폐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화는 이 엽전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엽전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엽전을 활용하여 더 큰 부를 창출했습니다. 남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연화는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 더 많은 엽전을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최대감에게서 받은 논 문서와 황금 종자 주머니를 활용하여 수확한 곡식으로 더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박진사 가문은 삽시간에 고을 제1의 부자가 되었고 연화의 명성은 천하에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와 명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화의 지혜로운 경영과 백두꺼비의 신통한 도움으로 박진사 가문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명문가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화는 화폐 경제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엽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엽전의 가치는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연화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 엽전 유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최대감 가문은 예상치 못한 병마와 연이은 흉년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대감은 오랜 병상 끝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연화는 박진사 부부와 함께 최대감의 빈소를 찾아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최대감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연화야, 사실 너는 내 여종이 아니라 어릴 적 납치당했던 친딸이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나기 전 유모에게 너를 안전하게 키워달라 부탁했지. 너는 박진사 집안의 친딸처럼 자라난 것이었다. 연화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비천한 여종이 아니라 대감집의 귀한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감이 자신을 박진사에게 맡긴 이유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딸과 가문을 지켜달라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최대감의 유언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길러준 박진사 가문에 대한 감사함과 친부모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박진사 부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사 부부는 놀랐지만 연화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재산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기울어가던 최대감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최대감
가문의 빚을 갚고 황폐해진 논밭을 다시 개간했습니다. 또한 백두꺼비의 도움으로 찾아낸 숨겨진 금광을 개발하여 가문을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백두꺼비는 연하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모든 결정에 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는 박진사의 아들 광현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고 두 가문은 하나가 되어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두 가문을 모두 구원했으며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최대감의 희생과 그 은혜를 갚으려 했던 연하의 지략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 속에는 밤마다 별을 읽는 여인과 애군을 먹어 치우는 백두꺼비의 비밀이 영원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기른 가난한 가문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친부모에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켰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